안녕하세요. 포항공과대학교의 구종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입니다. 요새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다 톡톡이니까 이제 기후변화 문제 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후반부에는 해수면 상승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재작년이죠. 2021년에 노벨 물리학상에 이제 두 기후학자들이 수상하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특별한 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학문 체계가 이제 지구과학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구과학이 응용 물리와 응용 수학이긴 하지만 이 물리와 지구과학이라는 이 다른 학문 체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물리학상에 지구과학을 하시는 기후학자들이 수상했다는 것은 노벨 재단이 우리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벨 재단이 이 기후학자들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뽑은 향후 위기 순인데요. 보시면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가장 위기가 될 거를 뽑으면은 1번이 이제 우리 물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자연재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미티게이션을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의 환경 파괴, 이게 지금 초록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거고요. 이건 단기간의 이제 위기고요. 근데 이걸 10년으로 이제 해보면은 이 기후변화의 이제 완화를 실패하는 거, 그 다음에 적응을 실패하는 거,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렇게 1, 2, 3, 4등, 그 다음에 6등까지 모두가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 지금 가장 큰 위기는 기후변화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기후 나선이라는 건데요.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이 그림 아주 어려운 그림은 아니고요. 각 월에 전 지구의 기온이 있을 텐데 그 기온을 선으로 이어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에 이제 반지름이 있는데 반지름이 이제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색깔까지 입혔는데요. 빨간색은 온도가 높은 거, 파란색 온도가 낮은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880년부터 2021년까지 보시면 지구의 기온이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지구의 온도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의 기온 상승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온실 효과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리의 대기 중에는 온실 기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N2O 같은 이런 온실 기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온실 기체는 지구 지표면에서 나오는 장파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시 지면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시켜 가지고 지면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따뜻한 바닥에 담요를 깔아두면은 온도가 높이 유지되는 것처럼 이 바닥에 나오는 열이 밖으로 식지 않도록 담요를 깔아주면 온도가 유지되듯이 이 온실 기체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온실 기체, 온실 효과를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온실기체는 우리 지구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구에 온실기체가 전혀 없다면, 즉 그 온실효과가 전혀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영하 마이너스 18도입니다. 영하 18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조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온실기체가 지구의 표면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33도가 올라간 영상 15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15도가 지금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생태계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현재의 온실 효과가 33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온실 효과가 너무 과도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의 온실 효과가 33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10%만 증가해도 3도 이상 증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과거 100년 동안 우리 지구는 1도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1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지금 기후위기라고 우리가 지금 위기를 느끼는데 그만큼 이 작은 온실 효과의 변화가 큰 기후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요, 온실기체 농도는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보시는 그림은 각각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의 과거 2000년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한 1700년, 1800년까지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50년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이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모든 온실기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러한 온실기체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동안 일정하다가 온도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굉장히 유사한 그림이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인류의 세계 인구가 천천히 증가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래서 온실기체도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럼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과연 인류에 의해서 인류의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를 과학적으로 좀 서포트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빨간색은 하와이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남극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습니다. 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름에는 감소하고요 겨울에는 증가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름철에는 식물들이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이 줄고요. 겨울철에는 광합성을 덜하기 때문에 증가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연변동 외에도 이산화탄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짧은 이게 그 그래프가 산소 농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소 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 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고기후일 때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했습니다. 고기후일 때는 인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고 증가했습니다. 그때는 바다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하고 바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변했습니다. 이거는 인간 활동과 관련이 없죠. 근데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온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태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방출이 되지만 이걸 연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태운 만큼 산소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이유가
열대우림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대우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합성이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열대우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대우림이 파괴가 되면은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하지만 그만큼 산소도 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화석연료의 사용, 그 다음에 열대우림의 파괴, 이 두 가지 효과가, 인간 활동의 이 두 가지 효과가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리고 산소 농도는 감소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지구는 이 기후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기후는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현재 지구 기온이 1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과거의 지구를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온도가 낮았을 때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온도가 높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을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그림이 보시면 과거의 이제 기후인데요. 온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M 간빙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M 간빙기는 13만 년 전에 발생했었고요. 현재보다 온도가 무려 2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고도도 5에서 8m 높았고요. 그때 당시에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는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빙하기에는 2만 2천 년 전이었습니다. 현재보다 온도가 6도나 낮았습니다. 해수면 고도는 현재보다 120m가 낮았고요. 북반구 고유도 대부분이 빙하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온도가 2도가 높았고 6도가 높았으면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너무 호들갑 떠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기후 변화의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M 간빙기에서 최근 빙하기 가운데는 8도가 변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지만 이걸 100년 단위로 얼마만큼 변했냐를 보면은 100년 동안 0.007도 굉장히 천천히 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빙하기가 마이너스 6도였고 홀로세라고 해서 6천년 전에 홀로세가 지금 현재 기온이 비슷한 건데 있었는데요. 그때 6도가 바뀌었는데 그때는 100년 동안 0.05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인류세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최근 지구온난화 시기에는 100년 동안 1.1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빙하기에서 홀로세로 바뀐 이 속도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빠른 지구온난화가 진행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은 지구온도 상승을 1도에서 5도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급격하게 기후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기후위기는 어떤 기후재난 같은 거는 이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기나 해양의 순환은 이 각 지역마다의 불균형을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지가 바다보다 더 빨리 따뜻해지면은 그 과잉된 잉여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이 만들어지고 그런 와중에서 태풍이나 여러 가지 바람이 불면서 기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온도가 천천히 상승하게 되면은 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 천천히 잡아가기 때문에 기후 위기 또는 그 기후 재난이 발생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이러한 불균형을 급격하게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격한 또 강한 대기 순환이나 해양 순환이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 온난화에 우리가 이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는 기후 피드백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구 온난화는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기후가 바뀌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온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기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 시스템이 이 이산화탄소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이런 기후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산화탄소 증가에도 온도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어떤 일로 인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이게 더 이걸 증폭시키면은 양의 피드백 또는 그걸 감소시키면 음의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 피드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기후가 반응을 할 텐데요. 이 반응이 다시 온도를 상승시키면 이게 양의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온도를 완화시키면, 온도 상승을 완화시키면은 음의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연구에 의하면은 양의 피드백이 음의 피드백에서 훨씬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 시스템 자체가 이산화탄소 증가에서 온도 상승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복사 강제력, 이산화탄소만 증가시켰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 이산화탄소가 2배 증가한다고 하면은 불과 한 1도 정도밖에 증가 안 할 것입니다. 근데 지구가 가지고 있는 양의 피드백 때문에 이게 3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4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8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복사 강제력을 이렇게 증폭을 시켜주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이 양의 피드백이 얼마만큼 크게 증폭시킬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 양의 피드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드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양의 피드백이 기후변화의 공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양의 피드백일까요? 제가 대표적인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증기 피드백인데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전 지구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대기 중에 온도가 증가하고요. 대기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각각의 이 대기들이 수증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증기는 대표적인 온실기체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기체 때문에 다시 온실효과가 증가하게 되죠. 온실효과가 증가하게 되면 전지구 온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증가하게 되고 온실효과 증가,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면서 지구의 온실효과를 증폭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베도 피드백인데요. 알베도라는 것은 이 태양 에너지가 있으면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반사시키는지가 알베도입니다. 그래서 알베도가 가장 강한 데가 눈이나 얼음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뭐 스키장에 가보시면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 말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반사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기후변화가 되면은 당연히 얼음이나 또는 눈의 양이 감소할 것입니다. 눈높임이 빨리 녹기 때문에 감소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알베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율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고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더 온도가 증가해가지고 눈이나 해빙이나 눈이 더 감소하겠죠. 그러면 알베도가 감소하고 다시 태양 에너지, 이런 무한 루프가 돌게 됩니다. 이러한 양의 피드백은 특히 고위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됐을 때 고위도죠, 북극 지역의 온도가 더 빨리 상승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 지구의 온도 상승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야 탄소순환 피드백인데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이 콜라나 사이다를 보면은 시원할 때 더 청량감을 느끼시죠? 근데 콜라나 사이다가 미지근하면 청량감을 덜 느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찬 물에 더 많이 녹을 수가 있고 따뜻한 물에는 덜 녹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마찬가지인데요. 바다가 차면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25% 정도는 지금 바다가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흡수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겠죠?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온도가 다시 증가하게 돼서 바닷물 온도가 더 증가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덜 흡수하게 돼서 이런 무한 루프에 의해서 다시 지구온난화 효과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에 의해서 과거 빙하기와 간빙기 때 온도와 이산화탄소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파란 선이 과거 지구의 온도고요. 빨간 선이 과거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의 효과 때문에 이게 같이 움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지구온난화에서 증폭되면서 지구온난화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기후 피드백인 증폭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기후 피드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기후 피드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영화가 설국열차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설국열차는 갑자기 지구가 차가워져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거의 그 빙하기가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기차 안에 있는 인류들만 살아남게 돼서 거기에서의 계급 갈등 뭐 이런 걸 다룬 영화지만은 기후학자인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왜 갑자기 지구가 빙하가 됐을까? 여기에 흥미를 가졌었는데요. 이 영화의 한 10초, 20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이 영화 안에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가속화 되니까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를 어떤 인간의 기술로서 막아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성층권에 이 CW7이라는 그 가상의 가스를 대량 살포하게 됩니다. 성층권은 굉장히 안정한 대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를 살포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가스가 성층권에 유지됩니다. 근데 이 가스는 이 태양 에너지를 성층권에서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정도 살포하면은 지구 온난화를 좀 둔화시킬 수 있어. 온도가 이 정도 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런 기후 피드백을 너무나 과소평가한 남이지, 기후 피드백이 너무 크게 증폭을 해가지고 온도가 조금만 감소해야 되는데 더 많이 감소해가지고 이런 기후 피드백에 의해서 빙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 기후 피드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지구촌 곳곳이 이제 폭염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2022년에 영국에 굉장히 40도 이상의 폭염이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폭염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논에 수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가재가 익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의 여름은 이제 12월, 1월, 2월인데 우리나라가 8월에 제일 덥듯이 호주는 2월이 제일 덥습니다. 보시면 호주의 온도가 40에서 49도, 굉장히 온도가 높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되면 이렇게 폭염이 자주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해수면 상승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면 해수면 상승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왜 해수면이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게 1900년부터 2020년까지 해수면이 이제 를 그린 건데, 전 지구 해수면 온도를 평균적으로 그린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해수면의 상승 속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00년부터 1930년까지는 1년에 약 0.6mm가 꾸준히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부터 1992년까지는 1년에 1.4mm, 약 2배 이상 더 빨라졌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 이후에 최근 한 20년 동안은 30년이죠. 이 3.3mm, 1년에 3.3mm, 여기에 또 2배, 2.5배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좀 정확히 빨간색 그래프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기간과 이쪽 구간을 봤을 때 이 후의 구간이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해수면 상승이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1991년부터 보면은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해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하기도 하지만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이제 10년까지는 3.8mm 정도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2000년 1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게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0.113mm. 그런데 최근 10년,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4.27로 다시 더 가속화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대비 지금 10% 증가해서 지금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30년 동안 9.1cm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그림은 전 지구의 해수면 온도인데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 상승이 전 지구 해수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여기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동해 지역의 해수면 상승이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포항 지역이 가장 해수면 상승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동해 지역의 해수면 상승이 빠른 이유는 해수면 상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열 팽창해서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동해는 해수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같은 열 팽창이라도 또 많이 팽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 지역의 해수면이 더 많이 팽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해수면 상승이 더 심각한 지역도 있는데요. 여기 왼쪽 그림은 사이언스지라고 우리 전 세계의 과학 저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널인데요. 이 저널에서 2021년 6월에 표지 사진으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사진인데요. 보시면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이러한 벽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벽의 왼쪽은 바다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육지인데요. 근데 이 바다가 있는 지역에 여기 뭐 사원으로 보이는 이 건물도 있고 이런 지역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은 원래 육지였는데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지역이 지금 다시 바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해수면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연간 천억 이상을 이 해수면 상승을 방비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수도를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해수면 상승은 뭐 전 지구 해수면 상승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제 물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육지가 좀 내려앉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이제 같이 가면서 이 해수면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이 투발로에 있는 장관이 유엔에서 연설을 이제 여기 이제 바다에서 하는 건데요. 이 투발로는 산호섬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몇십 년 안에 완전히 이 나라는 잠길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해수면 상승에 대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경각심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해수면 상승이 현재 이 태평양 도서국가 또는 서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조만간 앞으로 점점 더 해수면 상승에 대한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는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면 상승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현재까지 해수면 상승 중에 약 50%는 제가 말씀드린 해수의 열 팽창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육빙에 의해서 육빙의 감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빙의 감소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육지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바다의 전체 물의 양이 늘어나가지고 해수면 고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육지의 빙하가 감소했는지가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육지 빙하, 즉 고산지대에 있는 눈이나 또는 빙하들이 녹아서 생기는 게 현재까지는 60%, 그 다음에 그린란드가 28%, 남극 빙하가 녹은 게 약 12%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육지에 있는 얼음 중에 97%는 남극에 있습니다. 남극과 그린란드에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빙하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최근 10년 동안, 여러분도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현재 급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극의 빙하가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래프 애니메이션이 남극의 빙하가 지금 어디가 지금 녹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남극해 이쪽 지역의 빙하가 본격적으로 녹고 있고 이것들이 지금 가수가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수면 상승이 지속되면 어느 정도 상승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예측을 해보면 이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은 전 지구의 해수면이 약 60에서 70m 정도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해수면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 어떠한 도시들이 위기에 처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1m 상승하면 베네치아는 완전히 잠기고요. 그 다음에 3m가 상승하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가 잠기게 됩니다. 5m면 런던이 잠기고요. 그 다음에 8m가 되면 뉴욕이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건데 오른쪽 그림은 2m 상승할 때의 세계 지도고요. 현재와 거의 다를 바가 없지만 이게 6m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남극이 다 녹았을 때, 그때의 이 전지구의 육지의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즉 육지 분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수면 상승이 가수가 되면 우리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 지구의 해수면 고도가 이렇게 뭐 몇십 미터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지구를 보면은 이제 그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최근 빙하기 때의 해수면입니다.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빙하기 때의 해수면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지금은 육지인데 지금은 바다인데 빙하기 때는 육지였던 것입니다. 불과 18,000년 전에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20m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나라 쪽을 보면 더 드라마틱한데요. 한반도는 이 18,000년 정도에, 그때도 한반도에 그 인류가 살고 있었는데요. 구석기 시대였는데요. 이때에는 한반도는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였던 거죠. 일본 반도였습니다. 어쨌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기에 그 일본의 조상들이 이 루트를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서해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육지였는데, 왜냐하면 서해안의 평균 깊이는 5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m가 낮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다 육지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거나 낮아지면, 불과 이 빙하 시대는 온도가 6도 낮았거든요. 지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이 120m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수면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앞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해양과 또 관련된 얘기로서 해양 산성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사이다나 콜라는 탄산인데 우리가 탄산이라고 부르잖아요. 탄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어 있어 가지고 그게 산화가 돼 가지고 이게 그래서 탄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닷물이 산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화학식에서 산성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산성화는 아시겠지만 엄청 염산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게 부식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그 산성화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쭉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pH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산성화가 이제 진행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해양 생태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는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 조개나 아니면 이 소라 또는 이제 갑각류들,
이런 것들은 이 탄산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가장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다음 산호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전체적인 해양의 먹이 사슬에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인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이게 온도가 1도 올라갔을 때와 2도 올라갔을 때, 3도 올라가서 500ppm 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바다가 이렇게 황폐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 우리 기후 위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해양 산성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유는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극한 현상이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더 강력하고 잦은 폭염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강한 겨울,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됐지만은 겨울 폭풍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눈이 많이 와가지고 폭설도 잦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년에 강남의 폭우, 그 다음에 올해 충청도의 폭우, 이걸 봤겠지만 집중호우와 홍수가 굉장히 강하고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공기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대기 중에 갖고 있는 수증기 양이 7% 증가하기 때문에 집중호우의 강도는 거기에 맞춰서 7%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뭄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수도 증가하지만은 가뭄 지역에서는 가뭄도 강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그리고 이 대기 중에 수증기를 주요 에너지원 또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태풍이 더 강력해지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 강하고 강범위한 산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식 들었겠지만 뉴스를 들어보셨지만 하와이에 어마어마하게 유례 없는 산불이 일어나서 굉장히 큰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구촌의 여러 곳에서 지금 산불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극한 기후가 현상하는 게 데이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이 재난수나 사망자, 피해 이런 재산 피해가 이 과거 20년에서 최근 20년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피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홍수, 그 다음에 태풍과 같은 스톰, 그 다음에 이상 고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피해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극한 현상을 이야기할 때 10년 만에 올 수 있는 극한 현상,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극한 현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 온도가 1도, 1.5도 올라갈 때, 2도 올라갈 때, 3도 올 때, 4도 올라갈 때 이 그래프는 10년 만에 올 만한 집중호우가 4도가 올라가면 3배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년 만에 한 번 올 집중호우가 3.3년 만에 한 번 온다는 것입니다. 가뭄은 10년 만에 올 가뭄이 2.5년 만에 한 번 오고요. 폭염은 거의 매년 겪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년 만에 굉장히 강한 폭염인데 이거는 발생할 확률이 4도 증가할 때 39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저희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스페인 속담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담이 기후변화를 두고 이야기한 건 하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를 가지고 이 스페인 속담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